30대 9급 공무원인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잡아놓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에서 1년 동안 아는 오빠, 동생처럼 지내면서 신랑의 적극적인 대시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 만큼 유명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행을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는 일상에서 철인 3종 경기를 아마추어로 즐기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솔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의 조건이 제게 유리해 보여 꺼렸지만 30대를 넘어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남자가 유리하다고 하면 시집살이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었고 그런 상황을 내세우는 남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고백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신랑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수영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휴가나 연휴 때마다 혼자 자유로운 여행을 즐겼습니다. 신랑과 함께 연애를 하면서 일본과 베트남에 함께 여행을 다녀가며 더 친해졌어요. 여행을 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면서 취미를 공유할 수 있고 좋은 친구처럼 가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좋은 대학과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서 함께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신랑은 서글서글한 성격이어서 저희 아빠께도 먼저 말을 건네고 저희 엄마께도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하길 원하셨고 딸이 결혼하기로 한 첫 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댁에서는 신랑보다 연봉이 낮고 지방대학을 나온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신랑의 연봉과 학벌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길 희망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혼자 노총각으로 사는 것은 나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약사 며느리나 교사 며느리를 보려고 선도 잡아줬는데 아들은 결국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연봉이 높은 며느리를 원하셨고 제 직업과 연봉을 알고 나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신랑의 적극적인 결혼 준비와 제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습에 사실 결혼을 말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신랑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도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한 번만 참고 넘기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랑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은 현실인데 모른 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속상해서 친구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불행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들은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아서 더 자기 아들 편으로만 들어서 누가 보아도 자기 아들을 내 연인으로 빼앗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고칠 때도 있었는데 거기에 신랑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들을 신랑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신랑은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하잖아. 우리 신랑은 아직도 자기 엄마 편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잘난 아들이라고 아들에게 잘해달라고 하셨거든.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어머니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상견례가 있었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신랑 차 한 대 가량의 금액을 주시길 바라셨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여러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제 아들이 착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변에서 도와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이렇게 한다고 우기니까요.
젊은이들의 사랑에 제가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사위들아, 이런 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딸도 착하고 예에 바르게 키웠습니다.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고 사치하지 않는 아이라 며느리로 예쁘게 받아주세요. 네네, 우리 예단은 아들 자동차 정도는 처가 덕을 좀 봐도 되겠죠.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예단을 많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많고 잘난 아들이라서 예단도 많이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쪽 음식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소고기부터 전복 세트를 보내시길 바라더라고요. 네, 사돈 어르신이 어떤 스타일로 보내셨으면 좋겠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딸 또한 저희에게 소중한 딸이므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는 가능한 준비하여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결혼한 친구들의 딸들을 보며 예단과 결혼시 필요한 돈을 미리 저축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연봉이 높다고 해서 저가 백수가 아닌 것은 물론 저희 직업이 평생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시겠지만 주변에서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부 쪽 조건이 좋을수록 시어머니들의 요구가 많은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친정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괜히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우리 딸을 기죽이지 않을 만큼 해서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모자란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신랑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도 맞고 제보다 연봉이 3배나 많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상견례 후 시어머니의 말투와 태도가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친정을 허물어내기로 생각했던 평생의 계획이었던데요. 부모님은 이번에 제가 결혼을 안 하면 평생 안 할까봐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예단과 예물을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어요. 요즘은 누가 음식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냥 허리 어식 같은 걸 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물은 반지 하나로 충분하고 예단도 간단히 하고 음식 같은 건 생략하자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결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너는 집안의 장남이고 우리 집에선 첫 결혼인데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요즘은 얼마나 간소하게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요. 제 신랑은 시어머니와 대화가 어색한 상황에서 제 친정 부모님이 저를 너무 소중히 여겨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언급하여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최근 선물을 전달하러 갔다면 예단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결혼 전까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우리 부모님과 나는 먼저 이해하고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아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6개월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신랑은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대기업 분위기가 자기랑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자기는 나도 대기업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학교 선배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대고 일을 시작했는데 나도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연봉이 지금 대기업의 반도 안 되거든요. 우리 연애할 때도 여행 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서 알고 있었어요. 돈을 쫓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쫓을 건지 선택해야 해요. 일을 선택하더라도 당신의 꿈을 찾아갈 거야. 정말 괜찮아. 사실 너와 정말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직하면 너와 결혼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어. 나는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어. 몇 년 동안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신랑은 학교 선배들이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했어.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지만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대기업 문화의 힘듦을 경험한 신랑은 늘 자유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 전하실 말씀을 한국어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봉이 낮아진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허락을 구하고 이직을 했어요. 부모님도 조금은 아쉬워하셨지만 성실한 신랑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난리를 피우며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말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도 신랑 택이 없다는 게 좋잖아. 그렇게 좋은 곳에 취직했다면 계속 다니면 되지. 30 후반에 무슨 꿈을 쫓는다고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가는 건 어떻게 해? 라고요? 내가 좀 말려봐라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때부터 신랑을 처음 만난 지 3년 전에도 대기업 문화가 군인과 잘 맞지 않아서 항상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울면서 말했는데 저는 거절할 수 없었죠. 오빠와 회사 선배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말려주길 바랬던 걸로 보였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연봉이 낮은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는 건 어머니의 자존심의 상처였겠죠. 내일 말 잘 듣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누워 계셨다고 신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 사람의 인성과 성실함을 믿었고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봉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함께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랑이 대기업을 퇴사한 이후로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모란 말을 하시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일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급 공무원인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채 한약을 만들어 먹으라며 너무 살이 빠진 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예쁘니 다이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해야 해 라며 칭찬하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 뵀을 때 구급 공무원은 연봉이 낮다는데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느냐고 비웃던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에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단은 화려한 직업 시리즈를 줄이자고 나도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다들 예단을 칸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님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자고 하고 예단을 없애자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신랑이 제보다 연봉이 3배나 많을 때는 예단 없이는 안 된다고 큰 소리치던 분이 자기 아들이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고 연봉이 줄 것을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간단한 익도를 먼저 제안하셔서 저는 솔직히 다행입니다. 생각했어요. 몇백만 원씩 쓸데없는 이베지 음식에 대해 너무 돈을 아까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예단과 예물을 안 하는 추세인데 예물을 한 번 하면 결혼 반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간소하게 하고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신랑도 동의했고 결혼할 때 쓸데없는 돈은 아끼기로 했어요. 스냅 사진도 한 장만 찍고 결혼식 장소도 할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두가 아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길 강조하셨지만 신랑이 그러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화를 내셨고 그 후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결혼식을 하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곳에서 어떻게 할지 걱정하셨지만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공무원 할인도 받고 교통도 편리하며 식사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더구나 대기업 사장님이나 중요한 인사가 아들 결혼식을 어떻게 멋지게 하고 싶어 할 텐데 나머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엄마가 속상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과거의 이야기는 있고 지금 형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식을 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들이 존재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식장을 알아보던 중 시어머니는 호텔 결혼식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곳이 매우 고급스럽고 좋다고 하셨고 저희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위치를 찍어서 보내는 정도까지 하셨다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식 예약을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을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에 400만 원을 넘는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호텔 결혼식장에서는 식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 돈만큼 좋은지도 알 수 없었어요. 신랑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결혼식이 아닌 소박하게 경기도 외곽의 펜션에서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파티처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말도 안 된다며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단을 없애자고 먼저 제안한 시어머니는 아주 아쉬워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식사할 때도 내가 대기업을 퇴사하고 엄마가 아들을 결혼시켜주면서 명품백 하나 받지 못하고 이렇게 라며 붙어요. 결혼식을 해야 해요 하시면서 미묘한 압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니 너도 스스로 준비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실연 여행을 가고 나서 하나씩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그냥 그러시는 거라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분위기상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또는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분이므로 잊지 않으신 채로 미련을 남기신 다이어거나 품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서운함을 품으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봤는데 그 소식이 친정 오빠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친정 오빠가 사돈분들을 모시고 한번 오게 하시려고 초대했는데 그 소식을 신랑에게 전하자마자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이 왔다고요. 온 거예요. 어머니는 매우 밝은 목소리로 상견례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보다 못하게 아들도 그럼 맛있다는데 오빠 식당에 한번 가보자고 하셨어요. 우리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라서 아버지 생신을 맞춰 운영하는 오빠의 한정식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는 약 1시간 정도 걸었어요. 오빠는 경기도 외곽의 계곡 옆에서 1인당 5만 원짜리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올케 언니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일 줄 알았던 어머니는 계속 곁에 두어 대접하기 좋은 가게라고 칭찬하셨어요. 작은 가게라고 해서 바람 쐴 겸 가자고 제안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좋아서 내 오빠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너는 받은 거 없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올케 언니가 친정에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오빠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와 오빠가 장사 실력이 좋아서 가게를 이만큼 늘릴 수 있었고요. 평소에 칭찬을 잘 안 하시는 시어머니가 다시 오고 싶다고 하시니 오히려 오빠가 가게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오빠의 가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걸 후회하게 됐어요. 시아버지 생신을 하고 2주 후 오빠랑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어서 당신께 먼저 전화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했어요. 당신의 예비 시어머니께서 금토일에 70명 정도를 초청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기 다른 손님들을 초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게다가 제 신랑도 똑같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은 3일 내내 함께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오빠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예비 시어머니라고 밝힌 뒤에 큰 방 2개를 예약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당연히 오빠는 보통보다 더 잘 사례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예배를 시켜드리는 시장이 더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금요일에는 어머니의 고향 식구들이 모여서 술과 음식으로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에는 이모님들, 자식들, 그리고 선조들까지 모두 모였다고 했어요. 대략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원래 20명으로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는 친척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데 그때는 예비 신랑과 신부도 함께 참석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너희 신랑도 오지 않고 너도 없어서요. 그래서 친척 모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추가된 인원에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 오빠 목소리에서 어머니가 진정한 손님처럼 꾸며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이 어떤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시아버지 쪽 친인척들이 모이고
일요일에는 어머니의 동창분들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오빠의 가게에 진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의 가게 매출을 올려준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하지만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금요일에 오셔서 주말까지 다 해서 함께 계획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예단비로 통치하신다는데, 이건 부모님도 아시는 이야기고 너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 아니, 그게 무슨 얘긴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시어머니가 오빠의 가게에 간 것도 몰랐고 주말에 신랑도 나랑 있었어. 예단비로 하는 거면 우리도 부른 게 맞아야지. 우리에게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어. 3일 동안 거의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드시고 가시면서 기재 사돈 광경이 잘 부탁한다고 가시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했어. 솔직히 지금 제 아내도 너무 어이가 없어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올케 언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데 예약을 해먹고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계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다니 당당하게. 사돈이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예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방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가구비를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있었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 오빠는 아버지 생신 때 이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대화하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시어머니랑 다시 전화해보고 저에게 전화할 거라고 하면서 형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나중에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전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나한테도 말을 안 해서 나도 몰랐어 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30분이 지난 후에도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예단 대신 식사비로 생각하실 거라고 했대요. 엄마도 실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계좌로 바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지금 자기 계좌로 보낼게요. 형님께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막무가내를 예약해 주실 거면서 계산도 안 하고 민폐만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오빠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참으로 화가 나. 알았어. 나가 장모님께 사과하러 갈게.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해 예배하러 갈게. 신랑은 우리 오빠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고 우리 부모님께도 사과하러 왔어. 신랑은 우리 어머니가 실수했다면서 진짜 미안하단 말을 우리 오빠에게 했다더라. 우리 오빠가 카톡을 보내와서 알았어. 이 남편이 나에게 사과하러 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리 부인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너희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강한 성격으로 보였는데 오글거리네요. 걱정하셨을 거예요. 제가 시집살이를 할까봐 하는 카톡이 왔어요. 오빠와 언니도 그냥 저가 이 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에게 돈을 받고 난 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상 돈을 받았는데 전화를 안 하면 만나서 확실히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어머니께 돈 잘 받았다고 오빠한테도 잘 전달했다고 전해야겠지? 어쨌든 전달을 해야죠. 오빠께서 가게에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신랑은 시간이 늦었기도 하고 그냥 전화하지 말자.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자. 우리 엄마도 괜히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좋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도 있고 그냥 하지 마. 우리도 얼른 씻고 쉬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신랑은 괜히 전화할 필요 없다며 말리더랍니다. 평소 신랑은 자기 엄마와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긴 해서 전화를 드릴 때도 말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신혼집으로 가서 신랑이 샤워하는 사이 전화가 와서 받으라는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왠지 신랑의 핸드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까 신랑의 태도가 너무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요. 하지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제가 시어머니와 마찰이 생길까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신랑의 표정을 보면서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 다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욕심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신랑이 핸드폰을 열어보니 신용대출을 510만 원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제게 이체한 문제가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신랑은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랑 전화를 한 뒤 비상금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신랑은 제 몰래 신용대출을 받았고 시어머니가 준 것처럼 제게 이체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우리 오빠에게도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던 것이었고 저는 신랑이 속인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돈이 없어서 우선 신랑의 돈으로 내라고 하신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신랑이 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랑 시어머니의 카톡도 궁금해졌어요. 괜히 신랑을 오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하지 않는 시어머니 속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니 신랑은 시어머니께 왜 그러셨냐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고 돈을 결코 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시어머니께서는 축의금이 들어오면 줄 것이라고 하고 단지 돈 500원 때문에 화를 내야 한다고 엄마에게 말하면서 본인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이 없었고 예단식으로 할 정도면 매우 싸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음식을 차리고 대접을 해야 할 자리인데 너희 부부에 대한 배려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며 척하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아마 신랑도 제 생각과 비슷했을 거예요. 결혼을 원하는 신랑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신랑이 나에게 보내온 카카오톡을 보고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들아, 내가 이런 결혼을 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대기업에 다시 입사한다면 안 돼. 엄마의 자랑인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도 적어도 몇천만 원은 결혼식에 줄 거야. 500만 원으로도 꽤 저렴하게 처리한 게 아니겠어요. 학벌이 우수한 사위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그렇게 좋은 아들 사위가 아니다. 신랑과의 시어머니의 카톡을 보니 왜 신랑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단을 없애기로 하자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서 내색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사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서도 저희 오빠를 부른다면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예비 시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게 제나 제 친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느껴지는지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좋은 시아버지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해도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아들이 아깝다는 말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내기로 결심했죠. 그러자 신랑은 봤어?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엄마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우리 엄마 성격을 알잖아.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금 당장 엄마가 현금이 없으시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문제로 나를 속여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속인 거잖아.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사실은 문제로 당신이랑 어머니랑 싸울 것 뻔한데 우리 엄마는 아직도 예단하시고 있고 당신이 예단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뻔하지 않나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돈을 안 준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걸 하면
당신이 대출받아도 결국은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피하려는 거야? 남편과 얘기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예단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평과 우리 의견의 차이가 좁아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남편이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모르던 척 했어요. 솔직히 제게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부모님이 아는 척하려고 돈을 받았다고 사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밥값 때문에 아들을 재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닭도 잡히지 않는데 사던 우리 주식이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돼. 몇천만 원도 아니고 바로 5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 대기업들이 내가 퇴사해서 만만해 보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저희 아들의 가게 영업과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 미리 이야기도 없이 계약을 바로 맺으셔야지. 깨닫지 못한 예단이란 이런 것이고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해. 막말로 말하자면 우리 아들이 지금 대기업 다닌다면 아무런 말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 안다면 그런 문제로 아들과 싸우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망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엄마도 화가 단단히 나신 듯한데 그 상황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나중에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돼요. 벌써부터 이렇게 속아서 몰래 도움을 받아서 시어머니가 주신 것과 같이 행동하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어쩌지? 그리고 자기의 엄마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나도 못 살 것 같아서 신랑에게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이미 예약한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도 마쳤고 스튜디오 메이크업도 예약한 상태였는데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제가 상상한 삶과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속이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벌써 신랑은 저를 속였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랑도 불편해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저 또한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항상 상처를 받는 건 저였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맞을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는 점을 생각했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결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신랑에게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어요. 도저히 당신이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나는 당신 어머니를 감당하기에 너무 속이 좁은 사람 같아. 당신의 돈을 빌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해. 결혼 앞두고 이 문제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봐.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해서 혼자서 거짓말로만 그냥 넘어가려는 당신과 함께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결혼하면 이런 일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날 텐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요. 신랑은 울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결혼한다고 알고 있고 그는 결혼을 너무 원해서 저에게 본의 아니게 속았다고 자꾸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속인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식구 전부를 속인 신랑입니다. 처음인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시댁 문제나 돈 문제가 생기면 그는 스스로 돈을 내려고 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 있을 것 같았어요. 신랑은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서 신부의 부모님에게 대기업 직위가 아들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려는 시어머니와 앞으로의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될 것 같아 파혼을 결정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뭐가 그리 잘나서 우리 아들과 연락 끊으라고 하냐며 500만 원도 안 주면서 돈을 빌려서 미리 만들려고 했다는 신랑의 예의 없는 행동과 친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 제게 손해일 것 같아 결심하고자 합니다. 너, 우리 아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퇴사했다고 하더니 괜히 그러는 거야? 속 보인다. 너, 우리 아들을 보고 결혼하려던 건데? 어머니, 그 신랑이 퇴사한다 해도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할 때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사람이야. 연봉은 무시되더라도 그 두 사람이 서로 아껴주면 살 수 있어. 근데 그가 나를 속이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어떻게 살겠어? 나는 그만두고 말았어.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야.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여러 번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했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하는 것은 알았는데 취향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여 평생 함께 살고 싶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파혼하여 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몇 차례나 전화를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말려줘.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인데 이대로 우리 아들을 못 보면 나 못 살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무릎을 꿇을게. 우리 아들이랑 너랑 사이가 좋았잖아. 이제 내가 나서지 않을게? 아니요. 이제 남은 걸로 다시 우리 회사에 찾아오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저한테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잘난 아들을 알아서 챙기세요.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이런 걸 우리 아들이 사랑해줬는데 우리 아들과 같은 남자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과 같은 남자를 놓칠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 편을 들면서 저에게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아직도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해외로 떠나니까 제가 말을 해주길 바란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다시 보면서 아, 결혼 안 한 걸 정말 잘했구나. 결혼했으면 내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저도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지방 근무 신청해서 내려와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신랑은 저랑 헤어지고 시어머니랑은 손절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잘난 아들이 자신의 품을 완전히 떠나자 시어머니는 알아놓으셨겠죠.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아들 인생 망친 건 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무시하고 사돈 집안에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하면서 정작 보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치신 막무가내 시어머니와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걸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예비 시어머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학력이 우수하고 대기업 다리를 이어온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그 집안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큰딸 아이입니다. 자신의 아들만큼 소중한 만큼 며느리도 누군가의 눈에 걸리더라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오렌지색인지 결정이 안 났다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이혼하여 상처를 줄 일보다는 나을지 않을까요? 이혼을 하는 당사자로서 파별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